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 시급히 추경을 처리하자라는 데에는 잠정 합의를 본 분위기이긴 합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각 부처가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추석 전에 과연 지급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게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 만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방하는 네. 자리는 있었고요. 이렇게 오찬회동한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4차 추가 경정 예산하고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신속 검토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추경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18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처리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대표는 날짜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이게 추경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내일 국회에 제출이 되거든요. 네네. 빨리 검토가 될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당의 총선 공약 가운데 공통된 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고 양당 대표 회동을 또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오찬 전에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경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에서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통신비 2만 원 지급한 뭐 그런 네네. 얘기에 대해서 갑작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서로 이렇게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살짝 이제 신경전 뭐 이런 것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협치 관련해서는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관행에 네. 따라서 안 됐다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게 풀려야 협치가 잘 되지. 그 풀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뭐 만날 계획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지금 이낙연 대표까지 만났는데. 일단은 오늘 회동에서는 네. 뭐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공개 발언에서는 살짝 언급이 있었고 이제 네. 진짜 궁금한 거는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다 얘기하기로는 이 오찬을 하는 도중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만날 생각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규정을 하자면은 만날 생각은 있으나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좀 이 협상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만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쪽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먼저 의제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의제가 우리랑 협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참석자를 결정을 할 거고 이런 절차들을 거칠 거니까 그런 절차들이 이 흡족하게 이루어진다라면은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차를 강조한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가 만들어지면 그때 만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개천절에 이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좀 부탁의 말을 했어요?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을 전해드리면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이 부디 집회를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 추석과 개천절에 정부의 방역 준칙을 지켜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이 실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그때 선을 못 그었다라고 비판을 소극적이었죠.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당이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8.15 광복절 집회가 어떤 코로나19의 이 집단 감염의 한 근원지처럼 지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의 실책을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선을 그은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 한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천절 집회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이게 국민들의 우려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적다라고 얘기했고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출당 조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좀 강하게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기간을 이제 현재 2주에서 1주로, 그러니까 한 주로 단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검토만 지금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날짜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각 지방의 피감 기관에 가서 진행하는 이른바 현지 국감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790여 개 피감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다 국감을 하다 보면 방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방역을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이동이 좀 많아지니까 저희가 추석 때 좀 이동 제한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감 기간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국감 증인 출석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감 증인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른바 화상회의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앞에서 있습니다. 보여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거기서 딱 못하고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있고서 뒤에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에 원래 부르느냐 마느냐가 엄청난 관건이잖아요. 증인 그렇죠. 채택 가지고도 여야가 많이 싸우고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현장에 나와서 답변하다가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로 또 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인데 아마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당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게 국감이 보통 우리가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첫 국정감사인데 네, 야당 측에서 이걸 뭐 그렇게 받아들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네, 일단 뭐 펄쩍 뛰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여당에서 구체적으로 뭐 결정을 해가지고 내놓은 입장이 아니고 이제 어느 신문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일단 이 보도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이런 사안 자체가 기사로 나온 거는 이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원내 수석부 대표들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고 조금이라도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일방적으로 이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좀 야당을 떠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뭐 아주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감이라는 게 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일정인데 이걸 그렇게 쉽게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언론을 통해서 너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야 했어. 뭐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보니까? 거랑 비슷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휴가 의혹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방부 측에서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면담 뭐 기록 같이 뭐 나온 게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국방부는 뭐 확인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내놨냐면 이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청원 휴가 절차와 막 카투사 육군 규정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갖고 또 부대 복귀 없이 2차 병가 휴가를 9일 갖고 그리고 24일부터는 개인 휴가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국방부의 말로는 이게 규정에 따라서 다 가능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는데 이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화로 했다는 부분이 이게 네. 포인트였잖아요. 사실은 그 네, 마지막 네. 3일 휴가를 그렇습니다. 네, 전화로도 병가 연장이 가능한가 봐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는 군대를 안 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지휘관이 듣고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무릎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들어올 수 없는지가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서 씨가 들어와서 휴가 연장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들어오지 않고 구두로 전화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지휘관이 판단했을 거다라는 게 국방부 측 그래요? 입장입니다. 그 판단을
그 뭐 무슨 뭐 이런 거 서류나 자료나 뭐 이런 거 없이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지휘관이 명령을 네. 하면 네. 지휘관의 그 휴가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요. 명령하면 거기서 휴가 그래요? 가고 그 나중에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은 사후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데 그 문건을 어제 이제 이게 사실은 야당에서 결과적으로 네네.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처음에 보도한 거는 조선일보였어요.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제목이 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혹이 국방부 문건에서 확인이 됐다. 그 의혹이라는 것은 이 휴가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민원실을 통해서 민주당 대표가 아들의 병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네. 외압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도 이 문건을 보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헷갈려서 이제 장군 출신의 그 신원식 의원 네네. 계속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물어봤더니 이 문건은 오히려 이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신원식 의원이 보기에는 이 신원식 의원이 계속 제기한 문제는 이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따로 보좌관을 통해서 별도의 루트를 이용해서 압박을 했다. 휴가를 뭐 변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이 국방부 민원실을 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통로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이 서민 코스프레한 거다. 공식 창구를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보좌관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약간 보좌관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가야 되는 루트가 아닌 것인데 이제 그렇죠. 추미애 장관의 이제 부부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네. 보좌관을 두고 보좌관을 이미 통해서 했는데 공식 창구를 해서 할 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상반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문건을 바탕으로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녹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국방부 민원에 이제 민원 녹취가 있다. 뭐 이런 녹취가 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일단 지금 파기됐다라고 해서 그게 한 지금 3개월 실체는- 전에 녹음 파일이 파기가 되어 있다. 녹취 녹음이 네.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3개월 전에 파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뭐 하여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추 장관 아들이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전북 현대죠. 네. 거기에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체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그렇습니다. 2월에 네. 뽑혀서 여기서 근무 중인데 이게 좀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뭐 조선일보가 이걸 단독으로 보도를 했죠. 네. 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니 이 추 장관 아들이 국가 예산으로 취업 스펙을 쌓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청년들 눈에 비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걸 보면 휴가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60대 1을 뚫고 이렇게 프로축구단 인턴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겠느냐. 경쟁률이 60대 1이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갔겠느냐. 뭔가 또 외압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무릎 수술도 했는데 프로축구단에서 이렇게 인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혹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이 전북 현대 측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외압도 청탁도 없었다.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이 블라인드로 이루어졌고 가족 사항은 채용된 뒤에 알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릎 통증도 보도 이후 알게 됐고 서 씨가 주로 구단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뛸 일은 없다. 예, 뛸 일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전북 현대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네. 저는 뭐 군대를 안 간 입장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다 힘들어 보이고 군대는 다 힘들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카투사 장병들은 뭐 어디 가도 편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투사 이제 장병들 그리고 예비역들이 이제 좀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네.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아서 자체가 편한 보직이다.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냐 안 하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카투사 현역과 뭐 전역자들 포함해서 많은 반발을 했고요. 네. 결국 우상호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들 감사한 마음이다. 카츄샤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뭘로 다녀오셨나요? 우상호 의원이요. 네. 육군 병장을 다녀왔는데 본인 육군 병장 사실은 다녀왔군요. 그게 좀 그 여당 내에서는 네.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민주화운동 하신 운동권이었던 분들, 분들이 네. 가기가 어려웠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군대 갔다 왔다라는 걸 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본인이 원래 이제 또 내가 갔다 온 데가 또 많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시끌시끌한데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간에 이제 검찰 내부에 대해서 이제 검사이면서도 검찰을 많이 비판해왔던 이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 원포인트 인사가 났는데요. 간 자리가 바로 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데요. 이 감찰 정책연구관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니까 감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검사들. 그러니까 사실 이 이문정 검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인터뷰에서 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소원대로 된 건가요, 그러면? 결국엔 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원래 정기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자리가 한 자리가 좀 비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 임 검사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또 임 검사가 아마 발령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대검 감찰부에 있는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 아무래도 네네. 이제 추미애 장관의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감찰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고 오전에는 이를 위한 4차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피해 맞춤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또 누구에게 지급되는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최인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확정이 됐습니다. 7조 8천억 원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에 약 3조 8천억 원이 3조 8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네. 또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로 1조 4천억 원, 또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으로 4천억 원, 또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로 2조 2천억 원 등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자영업자분들 항상 힘드시니까요. 특히 이번에 아주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곳들이 있죠. 고위험 시설로 구분돼서 12개 업종. 네. 이 중에서 유흥주점들을 제외하고 그 다른 업종들에게 최대 2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 어떤 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절차 구체적으로 있나요? 네, 며칠 전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어쨌든 이 소득 증빙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네. 또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기존의 행정 자료나 전달 체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으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을 하되 네.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원받는 소상공인들 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4억 이하 네. 약 291만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숫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뭐 소득 중빙이라든지 지출이 얼마나 뭐 줄었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증명을 할 필요가? 그게 이제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가 노력을 했고요. 예를 들면 5월 31일 날 이전에 창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기준이냐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금액으로 매출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기재부가 네.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도 6월, 7월, 8월 매출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네네. 다만 이제 6월 달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은 한두 달 사이의 매출을 기준으로 축소 여부를 비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는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지금 주는 건데 간혹 가다가 유흥주점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재부나 재정당국에서 가려낼 네. 것으로 봅니다. 그럼 매출 감소를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뭐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대강의 네. 입증 방법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6월, 7월에 만약에 창업을 하신 분들 같으면은 이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좀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회로 이제 추경안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음. 그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토의가 있을 수도 있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토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뭐 물론 이제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신고액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가 아니라 이제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내기 좀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은 네. 지원금 지급 기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소비자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로 그렇게 큰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대리운전 기사분들이나 학습지 교사나 뭐 이런 분들 특수고용직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도 현금성 지원이 좀 있을까요? 네. 1차 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분들은 네. 바로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합니다. 별도 심사 없이 1차 지원에 포함된 리스트를 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약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 약 한 2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요. 네. 이분들에게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 추가, 그리고 그때 받지 네. 못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50만 원씩 해서 총 150만 원이 나갈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일반 기업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도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럼 뭐 실업수당으로 채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구직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구직급여 지원을 당초 정부가 월 평균 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000억을 추가해서 월 1조 3천억으로 늘렸습니다. 한 3만 명이 늘어난 거죠. 네. 다음으로는 긴급 생계 지원 사업으로 55만 가구에 네. 중위소득
75% 이하의 분들에게 긴급 생계 지원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또 직장을 잃은 분들은 네. 구직급여로 지원이 되겠죠. 네네. 지금 이제 그 당정에서 이제 보면은 장정청에서 다 지금 굉장히 좀 빨리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추석 연휴 전에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목표라고 하는데 추석 연휴 전에 꼭 나가야 되는 이제 어떤 뭐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그 추석 때 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실제 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네네. 아무래도 추석 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씀씀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피해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추석 때 하는 것이 훨씬 다른 시기보다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네. 또 가처분 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또 소비 효과도 일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되면은 명절이라서 뭐 여러 가지 좀 이것저것 아무래도 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 효과를 좀 노리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추석 때 효과를 보려면 네.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 의결을 가급적 다음 주 중에는 끝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선별이냐 아니면은 뭐 전 국민한테 주느냐 뭐 이거하고 여러 가지 좀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추석까지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의원님. 네. 그때까지 네. 가능할까요?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에서 네. 집행과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정부가 다양한 데이터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는 사실 1차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그것 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지금 마련을 새로 한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 기간 중에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요. 네. 그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네. 1조 1천억 원 정도 네네.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교나 휴원 등으로 해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미취학 아동이 252만 명, 또 초등학생들이 28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다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애초에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다가 초등학생까지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뭐 이런 데이터들은 정부가 전적으로 다 갖고 있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있는데 뭐 이 업종마다 뭐 이런 거는 그것도 가지고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게 국세청 네네. 그 데이터들이 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 그리고 어제 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근데 원래는 이제 선별적 지급이었다가 지금 13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갑작스러워서 이 통신비 지급이 이게 통신비 포퓰리즘이 아니냐라고 일부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 논의가 됐던 건가요? 통신비는? 네, 우선 이번에 그 4차 추경 코로나의 맞춤형 지원이 그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신비 지원도 어쨌든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통신료의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
피해 계층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 저희 당의 경우에는 더 두텁게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가급적이면 더 넓게도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전부터 원래 통신비 지급도 생각을 하셨던 논의를 해왔던 건가요? 네, 당에서 요구를 해서 실무 당정 회의에서부터 네. 논의를 해오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게 뭐 별 효과가 없다라고 약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피해 계층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맞는 결정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13세 이상의 가족이 4사람이다 하면 8만 원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뭐 소비 여력이 추석 때 그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통신사에 실제 직접 이게 들어간다는 전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네. 통신비 지원이 9천억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4차 추경 총 규모가 7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한 1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90%는 코로나 피해 집중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게 결국 통신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지급 방식은 그렇습니다만 네. 그 부담 자체가 줄기 때문에 네. 그만큼 뭐 다른 곳으로 쓸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시는 최인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뷰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확정이 됐는데요.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지급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의 이성원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좀 힘드시죠? 자영업자분들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예, 피해가 좀 너무 막심하죠. 네. 한동안 1차 지원 이후로 여러 가지 지원책 때문에 다시 좀 활기가 돌던 상황에서 광복절과 또 저희가 연속되는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겹치면서 정말 지금 폐업을 고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폐업까지 고심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드시군요. 근데 오늘 발표가 났어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근데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최대한 많이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그 정부가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네. 특히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만큼 정부가 그 피해 상황 잘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1차 때 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본 입장에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으세요? 다 못 받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액수 부분인가요?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의 아무래도 핵심은 그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서 강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 그 12개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부분, 그 업종에 계신 분들 피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역시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만 한정된 기간 동안 대형 유통점을 제외한 골목시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던 지점이 아하. 가장 큰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소비가 소비를 부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지원금 이상의 효과, 음. 또 그 소득을 본 자영업자들이 또 지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목 경제가 활성화가 된 부분인데 2차는 아무래도 그 피해를 그러니까 크신 분들에게 현금 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아마 소비 진작 효과는 1차 음. 때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아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차 때 사실은 효과가 있었던 거는 이제 지역 제한을 둬서 시간도 제한을 두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현금으로 피해 보신 이제 사업자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파급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큰 효과를 예. 누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네.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1차 때 그 현금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그렇고 사실은 임차 비용, 그러니까 저희 임대비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법령상에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나 어려운 시기에 임차인들이 건물주로 하여금 저희가 그 임차 비용을 정당하게 좀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권리를 통해서 좀 정부가 홍보나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이런 재난 시기에 우리 상인들이 임차 비용의 부담을 덜어나가는 방식이 옳지 현금 지원을 통해 그것으로 임차비로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은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현금 지원이 아무래도 좀 일회성 성격이 크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임대료 문제가 사실 크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 예. 네,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뭐 임대료 때문에 가계 처분을 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고 싶어도 예, 못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결국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지금 네. 이 시국에 또 창업을 하시는 분이 안 네, 계시니까 그렇죠. 아하. 계약 기간을 못 마치고 나가려고 해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도 없고 또 뭐 건물주들의 입장에서도 중도 계약 해지를 원활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수입은 없고 그냥 사실은 뭐 대부분 보증금 같은 것들로 계속 그냥 그렇죠. 임차 비용으로 깎여 나가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참, 말씀만 들어도 답답하네요, 저도.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어쨌든 저희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이런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뭐 감사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코로나 현재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좀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좀 늘리거나 지금 대기업들의 골목 시장 침탈이나 또 온라인까지 장악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를 좀 해서 어려울 때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제도나 규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골목 상권 보호에 아주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암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제가 그 해결책도 못 주고 뭘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기운내란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이렇게 뭐 사무총장님. 관심 기울여 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좀 더 기운 내시고 버텨보시고 네,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목요일에 파이터에서 불꽃 튀는 토론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의 코너죠. 썬킴 시네마. 오늘의 영화는 1970년대 명작을 준비했습니다. 힌트는 실베스타 스탈론 그리고
복싱입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